네, 안녕하세요. 삼척에서 왔습니다. 제가 삼척核발전소 그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석탄화력발전소 쌓으느라고 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겸해서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는 주로 이제 기후위기, 석탄화력 발전소, 이제 이러한 얘기를 강의도 하고, 또 태양광 한평각기라는 강의도 했었는데, 탈핵 강의를 한 거는 조금 지났어요. 좀 됐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탈핵 강의로 더군다나 그 울진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탈핵 강의를 하면서 참 여전히 핵발전소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핵발전소가 태어나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나 그 생태 환경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세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의자로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쩌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대로다 이제 생활을 할 터인데 또 알고 보게 되면 그것이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알고 보게 되면 그만큼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됐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상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물질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 물리도 공부하시고 화학도 공부하시고 근데 나 배운 거 다 잃어버렸어 잘 몰라 이제 그래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물리화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쉽지가 않고 그거를 또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또 이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핵 산업계가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우주의 탄생과 같이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이제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물질계인데 그 우주의 그 나이를 아까 제가 오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138억 년이래요. 138억 년. 가늠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세상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죠. 우리가 지금 얘기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이제 무의 세계에서 일단 대폭발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주의 탄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빅뱅이다. 그렇게 해서 그 어느 한순간에 138억 년 전 어느 한순간에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생하는 순간에 우주의 이
그 우주의 힘, 그러니까 우주를 유지시키는 네 가지 힘과 힘이 얼마만큼 가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서로 관계를 지어주는 이러한 이제 그 관계가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다가 뭐 수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이제 수치적으로 나온 거지만 어쨌든 탄생하는 순간에 우주를 유지하는 네 가지 힘이 당연히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종교에서는 창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어느 한순간 창조의 순간에 모든 게 한 번에 창조가 된 거예요. 뭐 시간을 두고 된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런데 우주를 유지하는 네 가지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 힘이 크기 순서대로 봤을 때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좀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한 핵력,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중력. 중력에 대한 건 다 아시죠? 예. 이걸 놓습니다. 떨어지잖아요. 예. 우린 이 떨어지는 걸 보지 않더라도 떨어질 거라는 걸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였을 수 있는 힘이 중력, 뭐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력이지만 다른 힘들은 현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기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선풍기가 회전을 한다 또는 뭐 전열기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열이 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알 수 물론 있죠. 그런데 그 네 가지 힘이 아주 그 한 채 정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이제 유지가 되면서 우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제 잘 이제 처음에 들으면. 그런데 일단 물질을 갖다가 보려고 하게 되면 그 이제 중성자, 양성자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예.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바깥에 이제 뭐 전자가 도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지구인데요. 예.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우주의 그 네 가지 힘이 이제 힘이고 여러분들이 뭐 만유인력 산소라든가 전자기력 상수라든가 또는 전하의 전기량이라든가 15개의 상수가 있어요. 그게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나가는데 그 마이너스 9승의 맨 끝자리 하나만 숫자가 바뀌어도 우주 전체가 지금의 우주가 안 됐다고 하는 그렇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그 창조된 그대로입니다. 그 창조된 그대로에서 이제 유지돼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주가 탄생을 하고요. 네 가지 힘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을 합니다. 지구는 46억 년이에요. 나이가 46억 년. 그러니까 138억 년의 우주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별이에요. 별로다가 봤을 때 젊은 별인데 지금 46억 년. 그러면 앞으로 지구는 얼마 있다가 소멸될까요? 뭐 그런 것도 어디가 보면 있어요. 뭐 대략 뭐 50억 년 후에 지구는 이제 별로서의 수명을 다해가지고 뭐 이제 뭐 사라진다. 뭐 별은 이렇게 생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소멸해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지구별에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지구가 생명을 가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 처음에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냥 불덩어리 자체였으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방사능의 세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능의 세기입니다. 방사능의 세기가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지구는 식습니다.
지구는 식어요. 지구 표면이. 그리고 방사능의 세기도 이제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방사능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이제 단세포 이제 뭐 생물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 생명체들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사능 세기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지금의 현재와 같은 이러한 그 생명들이 넘치는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사능의 세기가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사능의 세기가 높아지게 되면 여전히 생명들은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류가 방사능에 대해서 뭐 안 거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오래되질 않고 이제 큐리 부인 뭐 해서 아시죠? 이제 뭐 그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제 뭐 큐리 부인. 이제 그런데 핵이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발견이 되고 그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이거의 성질에 대해서. 그래서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운명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시간이 오지 않았었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사능으로부터는 최소한 안전한 세상이 이제 지내왔을 터인데 우연히 한 과학자에 의해서 그 물질 핵이 그 분열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그 바깥에 핵의 주위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게 돌고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미립자의 세계인데 중성자라고 하는 거하고 양성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중성자, 양성자. 예.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중성자,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가 원래는 같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무겁지 않은 물질들은요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가 같아요. 예, 어서 오세요. 같은데 이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탄소다 이제 그러면 탄소는 이제 그 12번이라고 하는데 그 양성자도 6개고 그다음에 중성자도 6개예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전자가 뭐 12개가 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같아지니까 6개가 도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번 질량수 해가지고 6에 12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학 시간 같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가 이제 같으면 그거는 그냥 방사선 물질이 아니에요. 같으면 서로 짝이 딱 맞기 때문에 뛰쳐나가거나 뭐 불안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딱 같으면 음양의 세계라는 게 아주 그 미립자의 세계인 물질이나 이렇게 이제 뭐 세상에 이제 이렇게 그 생명체들의 세상이나 음양의 세계가 음양의 성질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창조의 하나의 그 원리가 이제 같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물질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납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뭐 72번 그러는데 72번까지는 이제 같은 거야. 중성자와 양성자가. 그렇게 이제 가다가 그 이상이 되면 72번에서도 쭉 올라가면 얘네들이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하고 개수가 안 맞아요. 뭐가 더 많으냐면 중성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얘네들은 그만큼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보내고 짝을 맞추려고 해요.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가. 그러니까 내보낸다고 하는 거가 중성자를 내보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방사선이에요. 내보내고 자기는 안정한 물질로 이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최고 그 이제 무거운 거가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우라늄은 이제 뭐 이 방사능 뭐 이제 그 원료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들어본 거죠. 우라늄이 92번인데 우라늄이 끝이에요. 그게 제일 자연계에서는 무거운 물질이에요. 근데 뭐 원소 기호보기는 뭐 104번도 나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92번만이 아니라 92, 93, 94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물질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고, 자연계에 있었던 놈들 같이 이제 똑같은 놈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라늄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라늄 92에 253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253. 그 다음에 258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53에서 91을 빼면 141이 이제 남아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141이고 양성자는 92개밖에 안 되니까 140이니까 짝이 안 맞는 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납까지 가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그런데 우라늄 235라는 놈이 있고 우라늄 또 238이라는 놈이 있어요. 238. 238은 훨씬 더 중성자 수가 이제 많죠. 그런데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놈이 훨씬 더 안정한 놈이에요. 이는 거의 분열을 안 해요. 자기 붕괴를 안 해. 거의 자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붕괴를 안 하고 가만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정한 물질은 반으로 다 줄어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라늄 238은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왔는데 얘는 딱 얼마만큼 줄었냐면 절반만큼 줄었어요. 반감기가 무려 45억 년이야. 그렇지만 처음에 지구에 비하면 지금 우라늄 238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방사능의 세계가 약해진 거죠. 지구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생명들이 이제 많이 사는 세상이 됐는데, 우라늄 235라고 하는 놈은 그것보다 우라늄 238보다 굉장히 이제 반감기가 짧아요. 1억 5천 년. 네, 이 정도. 그러니까 1억 45억 년에 비하면 그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지금 얼마 남아있질 않아. 이제 줄고 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캐려고 하게 되면 얘를 캐는 거는 우라늄 238하고 235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섞여 있는데 이 광산을 우라늄을 캐보면 238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235는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감기가 짧아가지고 자기 분괴를 많이 하는 얘는 상대적으로 분열이 가능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분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1938년이에요. 1938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1938년. 한참 뭐 할 때냐면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 그런데 이때 정말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러한 과학자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한 과학자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그냥 다 파헤치기 시작을 하고 양성자, 중성자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다가 이제 알아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성자를 띄워가지고 이거 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실험까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실험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물질을 통해서 금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얘네들을 갖다가
뭐 재련을 하든 무슨 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든 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꿈인 거야.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왜 하필이 우라늄 235까지 끌고 간지 모르겠는데 우라늄 235에다가 중성자를 집어넣는 실험을 하는데 세게 집어넣으면 그냥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열이 안 일어나. 그런데 살짝 밀어넣었어요. 살짝 밀어넣었더니 이게 몇 개예요? 253개에다가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254개가 되는데 얘네들이 꾸물럭 하다가 둘로 다 나눠졌어요. 둘로 다가. 그러니까 핵이 둘로 다 나눠졌다고 하는 얘기는 물질이 처음엔 우라늄 235였는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만들어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안 거는 뭐냐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안 거야. 엄청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과학자가 오토 한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오토 한스가 1938년에 중성자를 갖다가 우라늄 235에다가 핵에다가 밀어넣게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최초로 발견합니다. 이게 인류의 비극이 된 거예요. 인류의 비극.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독일하고 이제 독일 뭐 일본 이태리 가지고 그 이제 그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이제 2차 대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가 뭐냐면 에너지가 나오면 폭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서 그냥 터져갖고 뭐 에너지가 그냥 폭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죽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하 이걸 가지고 독일이 핵폭탄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연합군은 무조건 진다.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전쟁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핵무기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더니 뭐 적국이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야. 미국의 재력과 자본력과 그다음에 풍부한 노동력과 그다음에 정말 1세기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한 과학자들을 총집결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연합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쟁에서 독일이 이걸 가져가면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되지만 인류 전체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제 당위성을 주고선에 과학자들을 5,000명을 보면 한 사람 데려오기도 힘든데 5,000명을. 그리고 맨해튼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1938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본과 인력과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집중을 시켰으면 불과 7년 만에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합니다. 그것도 두 종류. 하나는 우라늄 235를 정제 연구해가지고 순도를 갖다가 90% 이상 올리게 되면 중성자를 딱 집어넣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해요.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우라늄 235는 0.7% 정도 됩니다. 0.7%. 0.7% 되는 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 정제 해가지고 그렇게 순도를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들이 들어갔고 그 노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다 그냥 아마저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하나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두 종류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945년 이제 끝나는 해죠. 1945년 7월 16일 날 첫 번째로 미국에서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 참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폭발력에 그거를 실험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러면서
그때 자기들이 피폭된지도 몰랐어요. 가까이서 봤어요. 핵폭탄을 터뜨리고서는 무슨 일반 폭탄 터뜨리는 거지. 다 뭐 나중엔 다 그냥 암으로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그때 몰랐으니까.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그 다음 달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 뭐 항복을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도 과학자들은 또 권력자들은 실제 터트려 보고 싶은 거야. 악마의 유혹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일본도 또 뭐 우리 끝까지 뭐 항쟁하겠다고 뭐 결사항쟁을 이제 떠지긴 해요. 떠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폭탄을 터뜨리는 일은 아닌데 어차피 전쟁은 끝나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B-29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8월 6일, 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서 500m 상공에서 터뜨리고 그리고는 한순간에 버섯 구름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야말로 지옥이 만들어져. 그 시간에 8만 명이 사망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뭐 그것이 뭐 적국이든 어쨌든 인간이 인간한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뭐 열이라든가 뭐 열풍이라든가 뭐 방사능이 그거 뭐 그냥 모든 게 다 복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류에게 가한 지구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이러한 그 이제 그 핵폭탄이 이제 터졌는데 그런데 그걸로다가 끝낸 게 아니에요. 참 잔인한 거예요. 그때 떨어뜨렸던 그 폭탄은 뭐냐 하면 우라늄 235를 갖다 정제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그럼 그걸 끝냈어야지. 3일 있다가 이번에는 어디 터뜨리냐면 나가사키에다 떨어뜨려.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폭탄은 플루토늄 핵폭탄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그게 중심부에 떨어졌으면 아마 수십만이 한 번에 갔을 거예요. 이게 조금 빗나가가지고 뭐 산악지방에 떨어졌다 그래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때 그 폭탄이 떨어져서 14만이 사망을 하고 핵폭탄의 하여튼 핵폭탄으로 해서 70만 명이 사망을 했다. 일본에서. 이렇게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 그게 무슨 이름으로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뭐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연합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전쟁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핵이 우리 이 인류에게 들어온 그 과정이 이렇게 발전소를 떠나서 핵무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핵무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 핵무기로다 시작된 그 이제 그 핵의 그 성질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그러면 실제 얘는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가진 놈이냐 하는 거를 조금 이제 보면서 물론 이제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띄워놓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0.4라고 되어 있어요. 0.4.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태양을 통해서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0.4%만 있으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갖고 쓰고도 엄청 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면 되는데 이 길로 지금 안 가고 있고 딴 길로 가가지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제 핵발전소인데 이게 어디예요? 이거 울진이에요?
이규근 선생님. 이거 울진이야? 고리야? 고리요? 고리 같죠? 네, 고리 같아. 어쨌든 핵발전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좀 피상적인 것 같아서 발전소 실제 발전소를 좀 올려놔봤습니다. 이 저승사자예요. 발전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라늄 235가 있고 우라늄 238이 있어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있는데 우라늄 235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시작하는 45억 년에 같이 만들어진 놈들의 그 안에. 그런데 지구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지하 깊숙이 있어요. 지하 깊숙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걔네들은 원전이라 그래요. 우리는 핵발전소라고 얘기하고. 핵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지네들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캐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캐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하여튼 가가지고 캐려고 하게 되면 무슨 차음기를 돌리든 무슨 터널을 뚫든 하든 다 이게 이제 다 기존의 어떤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요 정말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광산 노동자들, 광산 지역 주민들, 이분들은 100% 뭐가 돼요? 피폭이 돼요. 이거 진짜, 이건 아주 처음부터 이거는, 희생을 아주 그냥 강요하는 이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왜 이걸 캐면서 왜 피폭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냐. 어쨌든 이게 다 화석연료가 들어가요. 캐요. 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은 캤으면 이걸 갖다가 재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련. 그래, 녹여가지고서는 이제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정제를 합니다. 이 과정이 끓이려고 하게 되면 화석연료 다 들어가요. 석탄으로 끓이든 기름으로 끓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제를 해요. 정제를 해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농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가 0.7%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우라늄 235가. 그러니까 0.7% 갖고는 발전소에다가 직접 연료로 넣어갖고 쓸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핵 폐기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 네 개는 이걸 그냥 써요. 그래 중수로 해요, 거기는. 이걸 그냥 써요. 이 나온 그냥 천연 상태에 정제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4개 비는 안 되지만 24개, 나머지 20개만큼의 핵 폐기물이 거기서 나와요. 어쨌든 0.7인데 이제 가압 경수로에서는 얘를 갖다가 정제를 합니다. 농축을 시켜요. 농축을 시켜서 보통 한 4% 정도 만들어요. 4%. 3에서 5%, 4%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거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보게 돼요. 자, 뭘 보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핵 연료를 만듭니다. 핵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봉에다 집어내. 이거 잘 안 보이죠? 좀 더 다른 그림이 또 있어요.
요게 우라늄 펠릿이다. 뭐 우드 칩, 뭐 우드 펠릿 그러는데 펠릿이라는 건 뭐 이렇게 작은 용어를 얘기를 해요. 이게 직경이 1cm야. 직경이 1cm.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직경이 1cm고 여기가 1cm야. 이게 도자기에 도자기 군 거예요. 도자기. 금속처럼 보이죠? 군 거예요. 자, 이게 핵연료입니다. 우라늄 235가 4%에서 5% 정도 들어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100% 뭐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5%면 95%는 우라늄 238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 두 개만 들어가 있는 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딜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채우는 거예요. 몇 개를 채우느냐? 400개를 채워 400개. 400개를 채우면 높이가 4m가 돼요. 그래가지고 관에다가 금속 관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이 금속 관의 재질이 바로 이제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특성이 좋은 금속인데 얘를다가 이제 그 금속봉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와 아래 이제 완전히 이제 밀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피복관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핵연료봉이라는데 핵연료봉 하나를 갖다가 핵반응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몇십 개 이제 몇백 개, 200 한 40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핵연료 집합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핵반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핵연료봉이요. 예. 그래서 그 그림보다는 이 사진이 좀 더 자세히 보이나요? 예. 그렇게 보이죠? 예. 자, 어쨌든 안에 이 핵연료가 들어가 있는 놈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발로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연료봉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핵연료 핵 반응로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 핵 반응로입니다. 핵 반응로. 여기에 연료예요. 연료요. 연료. 그래가지고 연료에다가 연료고 여기도 연료인데 여기다가 이제 중성자를 딱 때려주게 되면 여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끓어요. 그러면 이 끓는 물을 가지고 이 증기가 나왔죠.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고 복수기를 통해서 다시 물을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끓여서 또 증기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아요. 이거는 비등 경수로라 그래서 요 하나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증기 발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진에 있는 거는 증기 발생기가 있는 구조예요. 갑 경수로 하는데 얘는 비등 경수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바깥으로 바깥으로 1차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게 이게 오염된 그 고농도로 오염된 이제 냉각수이기 때문에 냉각수 누출이 더 그 가능성이 더 높은 확률이 더 높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이 일리 들어가 가지고 이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들어가 가지고 돌아서 나오면서 열을 가지고 오니까 증기였던 놈이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라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도는데 이러한 구조가 있고 지금 울진에 있는 발전소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얘는 이쪽까지 안 가고요. 터빈 쪽으로 안 가고 얘는 그냥 증기 발생기만 돌아서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요. 이걸. 얘는 물이 아니에요. 얘는 증기가 될 새가 없어요. 그냥 액체 상태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액체 상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다. 그런데 기압을요. 1기압에서는 몇 도에서 끓냐면 100도에서 끓죠. 그러니까 모든 물은 100도 되면 끓는다고 생각하는데 기압을 높이면 높이는 거에 따라서 끓는 온도가 그러니까 끓기 전에 액체 상태인 온도가 올라가요. 3기압으로 다 가동합니다. 몇 도까지 올리냐면 300도까지 올라요. 여긴 증기가 없어요. 증기가 아니야. 그냥 액체야.
300도의 물이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관을 타고서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다 다시 또 이 사이사이에다 이제 물을 갖다가 계속 돌리니까 이 증기와 이쪽에 가는 관과 이쪽에 간 관 사이에 열 전달로 해가지고 이 들어간 물이 끓어버려요. 300도의 엄청난 온도의 물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걸 타고서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면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다시 여기도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증기를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터빈이 돌아가게 되면 뭐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만 하면 오늘 얘기는 뭐 사실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설명이 안 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잘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중성자를 때문에 우리는 이수합니다. 중성자를 때리면 얘가 꾸물꾸물 하면서 둘로 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요. 둘로 나눠져. 또는 셋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졌을 때 질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질량 감소 일어나는 것만큼 mc자승이라고 얘기해요. mc자승. c는 10의 8승이에요. 광속도예요. 그거의 자승이니까 도대체 10의 몇 승이에요? 8의 자승이니까 mc자승 16승. 그러니까 앞에 m이 질량이 작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기서 중성도 나오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초기에는 몰랐어요. 과학자들도 이거에 주목하지 않았어. 그냥 에너지 나오고 열 나오고 그러니까 폭발하고 엄청난 폭탄 만드는 거면 환호작용을 그랬지. 이 물질이 나중에 무슨 사고를 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얘하고 똑같이 얘도 방사능 물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방사능 물질.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이 어떤 놈이 만들어지느냐? 더하는 거 더해서 전체량은 같아야 되니까 요게 양성자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크립톤이라고 하는 놈과 바륨이라고 하는 놈으로다가 두 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로다가 예를 들면 양성자는 얘가 36이고 얘는 양성자 56이니까 더하면 당연히 90이 딱 맞아요. 양성자 수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중성자는 얘는 54개. 얘보다 얘가 숫자가 많으니까 얘도 물론 당연히 방사능 물질이 된 거죠. 얘는 이렇게 중성자가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요 144개가 처음엔 235에서 91을 뺐는데 아까 141이라 그랬나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143개인데 중성자 하나 들어가니까 144개잖아요. 이게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144개인데 얘는 54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얘는 88개 나머지가 더해서 142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남는 거예요. 두 개가 요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옆에 있는 놈을 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놈에 의해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저 두 개 만들어지는 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거까지만 보시면 이제 오늘 힘든 강의 다 끝납니다. 예. 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이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잘 보세요. 요거가 아주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네. 자, 아까 크립톤이라 그랬죠. 크립톤이라고 하는 놈은 이 자체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비가 안 맞기 때문에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정이 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안정한 상태로 가려면 바꿔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일단 루비듐이라고 하는 물질로 다 바뀝니다. 루비듐. 그런데 얘는 반감기가 3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 오면서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여기에서 급격하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루비듐이라고 하는 놈은 또 이달을 머물러 있지 않고 얘는 다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물질로 바뀌는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중성자 수가 변할 뿐이에요. 중성자 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뭐야?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성자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또는 어쨌든 자기가 가진 전자도 내보내면서 다른 방사능 물질로 바뀌는데 그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반감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이거를 자기 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분계되는 시간이 3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으면 금방 견딜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얘가 또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2.6분이라고 하는 반감기밖에 걸치지 않아요. 옆서까지 이렇게 와요. 스트론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론튬 90. 스트론튬에서 반감기가 무려 29.5년이래요. 30년 보통 얘기하는데 29년이 걸려가지고 이트륨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뀌고 이트륨이 다시 지르코늄으로다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안정된 상태로 돼서 더 이상 자기 분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왔어요? 핵 분열할 때 일어난 거예요. 우라늄 235가 분열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 방사능 물질은 그 물질 자체로 유지돼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비극인 거예요. 얘는 이러한 물질로 바뀌고 이러한 물질로 바뀌고 이러한 물질로 바뀌고 이러한 물질로다가 바뀔 때까지 계속 뭐를 내보내요?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방사선. 방사선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계속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얘가 이 핵연료봉 속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계 생명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 와요? 얘네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바다로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생태계 속으로다가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면 이제 이런 놈들을 낳는 거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게 되면 거기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들이 자기의 생명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는 거예요. 정말 인류가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들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이 이제 하는 역할인데 편안하게 쾌적하게 지내겠다고 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게 되면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전기 가지고 지금 온갖 걸 다 하잖아요. 편안해요. 밤에도 볼 수 있고 좋아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깜깜하게 살더라도 생명이 침해를 받지 않는 생명권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어떠한 물리적 조작을 가하더라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2초다.
또는 여기서 2.6분이다. 여기서 29년이다. 이 반감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면, 인간이 조작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1초 동안에 다 태워버리는 게 가능하다. 모든 이러한 자기 붕괴를, 순식간에 자기 붕괴를 다 일으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반감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서 그거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온도나 어떠한 조작에 의해서도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다. 여기에서 반감기로 해서 자기 붕괴되는데 들어가는 속성이 바로 뭐냐 하면, 힘이 뭐냐 하면, 앞에서 지구를 유지하는, 우주가 유지되는 네 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힘인 약한 핵력에 의해서 이게 유지됩니다. 약한 핵력. 약한 핵력에 의해서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만큼.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뭘 못하겠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석탄 핵발전소 돌리면서 이 냉각 수조를 갖다가 30년, 20년짜리 이런 것밖에 안 만들었어요. 왜? 적어도 20년만 지나면 핵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그 인류 과학이 발달해 나가는데 뭘 못 만들겠냐. 그러니까 수명이 30년, 40년 되는 놈인데도 냉각 수조를 갖다가 그렇게 작게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약한 핵력이 지배되는 세계구나. 약한 핵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약한 핵력 자체를 과학적으로 이거는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 우리가요, 이걸 떨어뜨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중력이죠. 인간이 어떠한 조작을 통해서 이 중력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주를 지배하는 그 힘은 그 자체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이미 만들어진 거야. 창조 시간에 그냥 그대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약한 핵력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물질을 만들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을 만들지 않으면 이 뒤에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라늄 235를 중성자를 집어넣어주고 분열시킬 때만 유일하게 발생해요. 인공 핵방사하는 물질들은 스트론튬이나 방사능 요오드나 방사능 세슘이나 이런 놈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핵반응로, 핵발전소 핵반응로 안에서밖에 안 만들어져요. 다른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걔가 없으면 얘도 없어요. 얘가 없으면 지구는 이러한 인공 방사능 물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만들겠다. 발전소를 계속 지어서 만들겠다.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탐욕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덮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까요? 용감해서 그럴까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보고 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이대로다가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뭐 강한 행력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예. 자,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핵발전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4년 반 정도 태웁니다. 한번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처음에 96%고 4%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인 경우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4에서 6% 사이로다가 이제 한다 그랬죠. 예. 요게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 235 이게 우라늄 238이에요. 이게 핵분열 잘 안 돼요. 이건 뭐 지구나요 같이 가요. 그런데 얘가 핵 분열이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핵 분열 시에 질량 감소분만큼 에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냐면 자기 붕괴될 때 거기서 계속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 분열 에너지만 가지고 물을 끓이는 게 아니에요. 핵 분열시키고 나서 만들어진 그 물질들, 그러니까 핵 방사능 물질들, 그 물질들이 또 자기 붕괴에서 내는 에너지가 합해져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얼마를 태우면 4년 반 정도 태우면요. 우라늄 238이 줄어들어요. 238이요. 얼마로 줄냐? 9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 분열 생성물 해가지고 5%라고 써 있는 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 스트론튬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 방사능 물질들의 인공 방사능 물질들 이런 놈들이 무려 5%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5%가 만들어져요. 이게 쓰레기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안정한 상태로 끊임없이 가면서 에너지를 계속 내뿜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가 뭐냐 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은 핵 분열을 시키면은 갈라지니까 그 원자 번호가 감소해요. 그래서 아까 무슨 58번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얘는 94번이에요. 어디 갔어요? 이 플루토늄은.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는 플루토늄은 이제 계속 이제 방사능을 그 중성자를 집어넣다 보면 우라늄 238에도 중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라늄 239가 돼요. 하나가 들어가면 239가 될 거 아니에요. 늘어나서. 얘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얘가 플루토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소기호 92번에서 끝나지 않고 초우라늄이라 해서 원소기호 94번인 저승사자라고 하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진 거예요. 플루토늄은 순도가 100%면 이거는 중성자를 때리게 되면 한 번에 그냥 폭발을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바로 핵무기를 쓰는 놈이 플루토늄이에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우성을 그렇게 쳐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핵무기의 원료 플루토늄이 전혀 새로운 물질이죠. 1%가 정확히 만들어져요.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제철이에요. 그래가지고 농축시키면 핵무기 만들어요. 우리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누가 못하게 해요? 네, 미국이 못하게 해요. 왜? 지네 나라 쏠까봐. 북한에서는 만들었어요. 미국 쏘겠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뭐 개념이 없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핵무기 개발하려면 미국과 단교해야 됩니다. 모든 수출은 다 끝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요. 이 핵연료는요. 집어넣기 전에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라늄 238은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거의 안 나와요. 우라늄 235도 1억 5천억 거의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가 4년 반을 태우고 끄집어냈더니 몇 배로다가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되느냐면 1억 배. 이거에 비해서 1억 배의 방사능을 내뿜는 1억 배. 가까이 가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가 바로 이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그런데 이거가 줄어들려면 반감기에서 줄어드는 것밖에는, 자기 분기에서 반감기에 줄어드는 것밖에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에 묻어도 방법이 안 되고, 이건 물속에 집어넣어도 방법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생태계에선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렇게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극복할 수 없는 핵 발전의 근원적 위험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만들면서 고작 전기 좀 얻어 쓰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물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냐? 나는 전기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얘 끄집어내갖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좀 호령해보고 싶어. 그래서 나 이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야. 사실은 핵발전소는 뭐 관심이 없고. 강대국들이 그랬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프로토늄 해가지고 핵무기를 갖다가 인류를 갖다가 수천 수만 번은 죽일 만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봐야 위험이 가중된 세상밖에 더 돼요. 그게 무슨 살 길에 죽을 길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리 가는 거는 멈춰라 이거예요. 여기서 일리 가는 거는 정말 인류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위험으로다 몰아넣을 뿐이지 이거 하지 말라. 네. 그래서요. 이게 히로시마 폭탄 떨어졌을 때고 체르노빌 핵사고 났을 때고요. 이게 후쿠시마 핵사고 났을 때. 이런데 이게 이제 사고를 이제 핵사고가 났네. 일본이 이렇게 오염이 됐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정전 사고의 이제 개요인데 이거 보신 분들 계세요? 모르세요? 예. 핵사고가 난다는 거는 뭐냐 하면요. 핵사고가 난다고 하는 거는 이거가요. 이게 뭐냐 하면 연료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냉각수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돌려가지고 이걸 식혀요. 식혀가지고 이제 증기 발생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증기를 만들어 내보내는데 2월 9일만 나왔네. 2011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죠. 그 다음 해입니다. 2012년 맞아요? 검색해 보세요. 2012년, 13년. 어쨌든 뭐 2012년, 1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2월 9일이에요. 2월 9일. 자, 2월 9일에 뭐 지식경제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저녁입니다. 저녁 8시 34분. 20시 34분이요. 저녁 8시 34분에 작업자가 실수로 전력 차단기를 갖다가 끊습니다.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
345kV, 345kV 선로가 이제 154가 있고 345가 있고 765가 있고 이제 그래요. 345 선로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전기를 가지고 냉각수를 돌려요. 냉각 펌프가 이걸로 해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선로에 전기를 가지고 돌리고 있었는데 작업자가 실수로다가 이거를 켜는 건지 끄는 건지를 몰라 가지고 꺼버린 거예요. 껐어요. 그런데 끄게 되면 바로 뭐가 돌아가느냐면 비상 디젤 발전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업을 해요. 그래도 전원을 갖다가 비상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바로 이제 이 모터 이제 그 펌프를 돌려가지고 냉각수를 돌려주는 이제 이런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비상 디젤 발전기라 그래요. 이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시동을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날 때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얘도 무슨 사정이 된 거 하나씩 다 4중 5중으로 다 안전장치를 하는데 얘네들이 하나도 가동을 못하면 나중에 기부업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3번이에요. 3번 20시 46분 몇 분이 흘렀냐면 12분이 흘렀어요. 이때 이미 냉각수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지 못하니 20시 46분에 다행히 154 선로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고리 1호기에서. 여기에서 성공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고리 1호기가 핵사고가 났다. 그럼 대한민국은 벌써 그때 그냥 끝났어요. 그래도 작업자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12분 만에 154에다가 전론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수동 정지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무슨 지진이 있다거나 또는 뭐 태풍이 불어봤다거나 이럴 때 수동 정지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핵발전소는 걱정할 일이 없어. 정지시켰으니까.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후쿠시마 핵사고 났을 때 걔네들 수동이 아니라 자동 정지 다 됐어요.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서는 뭐 쓰나미가 오는 판에 그걸 수동이 안 되면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도 다 껐죠. 다 껐다니까. 그런데 앞에서 물을 끓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두 개가 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핵 분열 시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나머지는 분열되어 있던 만들어진 핵 방사능 물질들, 인공 핵 방사능 물질들이 자기 붕괴를 하면서 질량 감소를 해가면서 안정한 물질로 가는 과정에서 방사선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게 에너지니까 열도 나오고 선도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합해진 걸로 물을 끓여요. 그런데 이 붕괴되는 자기 붕괴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그건 멈춰지질 않아. 바로 그것이 약한 핵력에 기인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전체 에너지가 100일 때 7%가 여기서 나옵니다. 7%. 그러니까 93%는 핵분열 시에 나오고 자기 붕괴로 나오는 게 무려 7%예요. 이 7%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 7%의 에너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원이 끊기고 이걸 자동 정지시킨 상태, 뭐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동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보수하는 기간이었다고 해도 이 안에는 계속 위험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껐다고 해서 93%만 끈 거지 7%는 못 꺼요. 끌 수가 전혀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작업할 때 무슨 작업을 했겠어요? 이거 다 정지시켜놓고 작업했죠. 고리 1호기. 바로
후쿠시마 핵사고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천운이 닿아서 이거를 정신 차리고 연결을 한 거예요. 12분 만에. 4번 비상발전이 대비해서 대체 교류 비상발전기 수동 대기, 증기구동 보조펌프 대기 4번, 5번 이렇게 대기를 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괜찮았을 거다? 모르죠. 괜찮을 수도 있지만 쟤네들도 실제 돌려본 적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엔 돌려보는 놈이 아니죠.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끌 수 없는 발전소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니 위험하면 그냥 100% 끌 수 있으면 얼마나 그 다음엔 마음을 놓겠어요. 93%밖에 못 끄는 발전소가 핵발전소예요. 그런데 나머지 7% 때문에 결국은 후쿠시마 이게 그 7% 때문에 뭐가 녹냐면 핵연료봉이 녹은 거예요. 핵연료봉이 녹으면서 이 지루쿠늄과 물이 반응을 하면서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뚜껑을 날려버린 게 바로 후쿠시마 핵사고예요. 그리고 얘는 녹으면서 여기에서 그 폭발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다가 그냥 대량으로 그냥 방사능 물질들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 방사능 물질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질들이에요. 그놈들은 어디 있거나 핵연료 속에 있거나 또는 어디 있거나 얘네들은 계속 자기 분개를 합니다. 자기 분개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에너지를 계속 내보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거가 전 영토를 덮는다. 어느 지역을 갖다가 다 덮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다가 거기는 못 살 동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플루토늄은요, 24,000년이에요. 반감기가. 그러면 보통 10배다. 그럼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사능 세슘 얘기하는데 반감기가 30년이다. 그러니까 10배 하게 되면 300년. 10배라고 하는 게 반이지 10배가 지났다고 해서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10배가 되는데 300년이 지났다. 그러면 200여 가지가 나와요. 200여 가지가.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놈이 방사능 세슘이니까 맨날 세슘 갖고 얘기하는 거지 세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방사능 세슘의 지도예요. 이렇게 오염을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엔 끝난 거다 이런 얘기 끝난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겪게 되는가? 방사능 이제 30km 방향 이제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자료가 조금 오래된 좀 지난 자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데이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난 10년간 이건 국회에 제출된 자료예요. 지난 10년간 액체 폐기물 방류량. 어디에서? 고리 1호기, 2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비질 그래가지고 쭉 오면 울진, 한울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 쭉 나오죠. 자, 2004년부터 쭉 해가지고 2013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수치들이 다 있죠. 이렇게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액체를 방류했어요. 어디다 방류했어요? 바다에다 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그 핵 폐기물 갖다가 핵 방사능 물질 방류한다 그래서 난리잖아요. 핵 발전소 지역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이거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 몰라.
그리고 버려진 핵 방사능 물질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몰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좀 덤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싸우려면 알아야지 싸워. 알아요. 그래야 싸울 힘이 나와요. 이런데 너희들 우리 속이냐 이런. 이게 액체예요. 바다에 버려진 거예요. 바다에. 요즘 저 TV 뭐 테트라. 테트라는 10에 12승. 조. 저 정도면은 울진이 225인데 한울 일반이 10년간 대충 우리가 아는 단위로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단위가 여기 써 있어요. 베크렐에 베크렐. 베크렐. 테트라 베크렐. 방사능 수치의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베크렐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그 핵 자기 붕괴가 한 번 일어날 때 붕괴가 그 일어나 가지고 그 붕괴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알파선이 됐든 감마선이 됐든 베타선이 됐든 붕괴될 때 선이 나와요. 그거를 1베크렐 한 번 방사선이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1kg, 1kg당 그래서 이제 어류가 1kg당 뭐 10베크렐 이하여야 된다. 100베크렐까지는 우리가 허용한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이제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 베크렐이요. 한 번 이 붕괴라고 하는 그 방사능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걸 1베크렐인데 여기서 10의 테트라라는 것은 10의 12승. 10의 12승만큼의 그만큼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배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그거의 영향으로다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해초류, 어류는 좀 돌아다니니까 특히 해초류에는 방사능 물질이 특히 방사능 요드 검출돼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액체 폐기물 방류량 그랬는데 이게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 있는 해초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축적이 돼 쌓여. 근데 우리가 그걸 맛있다고 맛은 똑같아요.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 암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 환자가 월등히 높아. 그건 얘기가 되잖아요.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버린다? 버려요.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소의 구조가 그래요. 거기에서는 뭐 이 파이프, 이 배관 틈새로도 셀 수 있고, 그야말로 pH 농도 측정하느라고도 맨날 꺼내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액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체로도 나오는 게 기체로 나와가지고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하여튼 이 데이터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성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얘네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타입이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농축을 시키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의 0.7%짜리 쓰기 때문에 여기는 핵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얘네들은 수시로 열어야 돼. 뭐를? 핵연료를 갖다 계속 갈아줘야 돼. 이제 오랫동안 못 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월등히 많이 대기 중으로다가 방사능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체 폐기물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많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진 인공 방사능 물질은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이제 안정한 물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다른 물질로 변화가면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 선이 한번 나올 때마다 1베크레르고 그런데 그거가 이제 여러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추적해서 얘기하지를 못하고 대표적인 몇 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200가지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갑상선 요도예요. 갑상선 요도. 어디냐? 여기 목에 여거가 이제 농축이 되고 그러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체에서 요도를 필요로 하는 몸의 부위는 갑상선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요도를 다 내버려. 이건 쓸 데가 없으니까 내버려요. 그러니까 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요도제를 갖다 먹어가지고 다른 요도 그냥 우리가 약으로다가 요도를 먹고선에 하게 되면 얘가 이게 들어오더라도 얘를 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핵사고 지역에서 뭘 한다 그래요? 뭐 요도제를 갖다 복용시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얘가 이제 요도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놈은 이 놈은 뭐 들어오면 끝이에요. 예. 플루토늄 폐로 가요. 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30년이 어떻게 108이 되냐? 생체 활동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니까 몸에 있는 방사능 세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이 줄었다는 거지. 이게 무슨 특별히 성질이 변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어쨌든 이런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인공 방사능 물질이 있어가지고, 뭐 방사능 시도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이니까 선 형태로다가 에너지가 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게 거리가 1m 떨어져 있으면 1이에요, 1. 그런데 내가 뒤로다가 물러서 가지고 2m가 돼요. 그러면 방사능의 피폭 양이 피폭되는 세기가 2분의 1로 줄어드느냐 똑같으냐 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승의 역수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게 되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거꾸로 가까이 가게 되면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사능 물질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를 외부 피폭이라 해요. 외부 피폭.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찍잖아요.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거를 외부 피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피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외부 피폭의 영향과 아예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해초를 먹었어요. 이제 뭐 미역 뭐 하여튼 뭐 무슨 파래 뭐 이런 걸 이제 먹었어요. 몸속에 들어갔어. 그럼 얘가 오늘 저녁에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이제 뒤로 나가니까 이제 영향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는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방사능 세슘은요. 방사능 세슘은 칼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칼륨이 필요한 데로다가 얘가 가는 거야. 방사능 물질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게 바로 근육이라든가 칼륨이 근육이나 생식기에 필요하거든요. 걔네들이 글리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 그러면서 안에서 계속 방사선을 내보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부 피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암에 다 걸리냐?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확률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세슘에 노출이 됐다, 외부 피폭이 됐다, 내부 피폭이 됐다. 그러면 다 암에 걸리느냐? 그렇게 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암 환자가 나오는 거는 진짜 사실이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환경을 만든 너네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질이 갔어요. 그런데 그럼 이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는요. 방사능 세기가 낮아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위험하니까 보고 피해라.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의 지각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을 거예요. 보고선에 저기 방사능이 있다. 그럼 저리 가지 말고 돌아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사능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 방사능이 없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공 방사능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태인 거예요. 감각기관을 가지고 인지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피할 수가 없어요. 방사능 세슘이 들어가 있고 방사능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지만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맛이 변하느냐? 맛도 안 변해. 보이지도 않지, 맛도 안 변하지. 냄새 나느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무방비 상태일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누가? 인간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인 거야. 인간은요, 세포로 다 만들어졌어요. 세포. 그런데 60kg 정도 된다. 그러면 60조 개의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세포라는 게 뭐냐? 세포라는 게 세포막이 있고요. 그 내부에 세포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핵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보게 되면 사과나 똑같은 거예요. 사과도 껍질이 있고 안에 과육이 있고 그 밑에 뭐 씨가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구조가 뭐 다 이렇게 이제 같은 하나의 창조 원리니까. 그런데 이 세포핵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있어요? 세포질은 이제 세포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세포에. 그 다음에 이제 세포핵 안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DNA. 어쨌든 이 세포는 다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분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 그러면 물은 뭐가 합쳐졌더래요?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져 갖고 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H2O. 수소하고 산소. 그런데 지금 이 핵 분열이나 이런 얘기는 이 원자 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지만 H하고 산소가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수소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하고 산소는 분리시킬 수 있어요. 어쨌든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분자의 결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로다가 그걸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유지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대략 4에서
6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그 에너지로다가 이제 결합이 돼 있어요. 4 내지 6. 일렉트론 볼트라는데 전자 볼트라는데 그건 뭐 전문이 이제 단위고요. 어쨌든 단위는 빼고 4 내지 6인데 자, 여기를 X선이 지나갑니다. X선. 그러면 X선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0만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끊어버리겠죠. 분자와 분자의 이 결합을 끊는단 말이에요. 유전 DNA다. 그럼 DNA도 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나선 구조 자체를 갖다가 끊기도 하고 또는 뭐 물 분자에 의해 가지고 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것, 이렇게 내부의 세포가 망가지는 거가 이게 피폭이에요. 피폭. 그래서 DNA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염색체 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곧 이제 암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체는 놀랍게도 이중 나선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끊어지도 또 하나가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 피폭이 됐다 그래서 금방 뭐 큰일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복구하는데 그러한 일이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면 100% 완전 복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는 이러한 일은 어쨌든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거는 100% 막을 수가 있다. 핵발전소만 안 돌리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기체 상태로 호흡을 통해서 내부 피폭을 받아요. 또 바다든 뭐 육지든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먹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먹는 걸 통해서 내부에서 피폭이 일어나요. 그게 보였다 그러면 벌써 못 살 거예요. 다 도망가죠. 모르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싫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왜 우리 보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환경에서 살으라고 강요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일본처럼 저렇게 엉성하게가 아니라 일본처럼 정말 핵사화 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비산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덮쳐버리면 이제는 똑같이 그 어떤 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 지구인 전체가. 그래서 인공 방사능 물질을 만드는 그 자체는 정말 인류의 생존을 아주 부정하는 그러한 그 근원적 문제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 이제 지표라고 얘기해요. 생태 지표라고 하는데 뭐 일급수에는 무슨 뭐가 살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만한 생태 지표가 없어요. 갑상선 암 환자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생태계는 무너진 거예요. 명백한 거야. 그런데 핵산업계는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계속하고 저희들이 와서 살아보라 이거야. 살진 않으면서 자기네들 일방적 주장만 한다 이거. 그런데 이게 객관적 증거입니다. 생태 지표로서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시설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이 그 물리화학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알고 나야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지금 8개가 있는데 10개를 채우겠다는 저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요? 이런 그래봐 고작 해봐야 뭐 해요? 전기밖에 더 만들어. 전기 만드는 거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아. 태양광 갖고 진짜 만드는 거 갖고 살려도 충분해. 오늘 울진 핵발전소 이제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 앞에서 참 핵발전소가 어떻게 핵방사능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아주 근원적 위험을 가진 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인공 핵방사능 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10만 년, 100만 년 그냥 지구상에 남아서 돌고 돌면서 결국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근원적 위험을 가진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시설이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에서 지금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더 이상 울진 지역에 핵발전소가 추가로 더 건설되는 일만큼은 어쨌든 막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한다는 것은 계속 저런 위험한 물질 만드는 겁니다. 수명 연장 하지 말고 바로 꺼라. 바로 끄기가 어려우면 수명 연장만이라도 일단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핵 발전소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핵 발전소를 떠내보내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예, 고맙습니다.